자, 안녕하세요. 힘이 없어. 자, 오늘, 부처님의 생애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맞죠? 일정상. 그리고, 제가 원래 여기 담당자입니다. 처음, 제가 주말반에는 거의 잘 안 들어와서, 주중반은 원래 제가 거의 다 하고요. 주말반은 국장 스님들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서 제가 이쪽은 뭐 한 번밖에 아마 안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주말에 저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일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한 달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거의 처음 뵙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 배도 좀 너무 늦게 뵀어요. 왜냐면 이게 주말반이 이 시간대 앞에 뭐가 있냐면, 주말반이 이번에 불교대학이 만들어지는 바람에 제가 그쪽에 신경 쓰느라고 그쪽에 계속 들어가 있는 바람에 사실 이쪽을 못 들어온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오늘 부처님 생애, 책 한번 펴볼까요? 어디가 부처님 생애일까요? 60쪽을 펴시면 부처님 생애가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부처님 생애는 꼭 절에 안 다니는 분이더라도 불교를 안 믿는 분이더라도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는 정도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책 만들 때 제가 책을 여러 개 만드는데 책 만들 때 부처님 생애하고 공자하고 이런 것들을 좀 순서대로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부처님 생애는 사실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만들어 놓은 게 많이 팔아먹었죠. 많이 팔아먹고 또 새로 또 만들려고 제가 책 만드는 게 취미예요. 사부작 만들고. 혹시 어제 오신 분도 계세요? 어제 여기서 세미나 했었는데 어제 오신 분 계세요? 별 이렇게 신경은 없다, 그죠? 어제 굉장히 큰 세미나였는데 뭐 이렇게 관심은 없네. 그런 게 존재했었어? 뭐 이런 얼굴 표정인데 이게 뭐 인생이라는 게 다 그래요. 우리는 경주마 같이 사니까 양쪽 이렇게 눈 가리고 앞만 이렇게 딱 보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처님 생애는 거의 교양인이면 거의 상식 영역 안에 들어갈 정도로 그 정도 범주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알아야지라고 하는 범주.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게 시간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한 2시간 안에 할 수 있는 분량이 아닙니다. 지금 불교대학에서는 제가 보통 한 4번 정도 하는데도 뭘 못해요. 이유가 뭘까요? 너무 오래 살았어. 제가 이렇게 부처님 생애 전문가로서 제가 부처님 생애를 100종류도 더 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마 부처님 생애를 제일 잘하는 사람일 거예요. 근데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위대한 사람은 너무 오래 사는 게 좋은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도 80을 살면요 이게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격동기를 사셨잖아요. 격동기를. 어저께 제가 월정사 회주 스님을 만나 뵀는데 막 일제강점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하시는 거예요. 나 참 죽겠다니까.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세상을 사셨어요. 자, 봐봐. 일제강점기 일본 사람이었었어요. 일본 사람. 아니, 일제강점기 때는 다 일본 사람이에요. 국어가 일본어라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미군정기 때는 미국을 살았어요. 미국 시대를 살았어. 그때는 우리나라에 주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해방 뒤에 다시 대한민국. 3개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우리나라에 또 막 파란만장한 대통령사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걸 다 겪은 거지. 자유당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진짜 재밌지 않아요? 전 세계에 어느 나라 대통령사도 이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뭐 사형수가 대통령이 되는 경우도 있고
대통령 됐다가 나서 사형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막 별 희한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니, 무슨, 뭘 지지하고 이래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롤러코스터가 우리나라 대통령사예요. 진짜 재밌죠. 뭐 아시겠지만, 사형수가 대통령 된 경우가 2번이나 있죠, 우리나라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하고. 뭐 이렇게. 근데 약간 다르죠. 색깔은 완전히 다르죠. 왜 사형수가 됐는지는 완전히 상황은 다른 거죠. 그래서 사실 그냥 여러분도 근현대를 살았던, 현대를 살았던 여러분도 한 80년을 살면 할 말이 많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게 어렸을 때부터 서울 사람으로서 이 강남이 개발되는 걸 눈으로 봤거든요. 이게 86 아시안게임, 뭐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쫙 개발되는 걸 봤거든요. 이 강남이 사실 얘가 서울도 아닙니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이게 사람 사는 데 아닙니다. 진짜. 진짜. 어저께도 그런 얘기 하시던데, 뭐, 봉원사 뭐 땅만 가지고 옛날에 있었어도. 그 시절은 그 땅값도 없었습니다. 진짜 눈 어두운 시절. 이게 잘 나갈 때 이 절이 60만 평이었었어요, 땅이. 최근까지도, 일제강점기 때까지도 60만 평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갖고 있었어도 막 엄청난 거죠. 그런데 여기가 옛날에 서울 아닙니다. 이 동네 다 아시다시피 서울은 사대문 안을 서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 서울에 좀 오래 사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사대문 안에 살아야 서울이고, 그래야만 그 사람들이 진짜 서울 사람이라고 인정해줬고, 사대문 밖에 사는 사람들은 약간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으로 봤었어요. 그때는 강남이 개발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너네도 서울이냐?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근데 강남이 압도적으로 이제 쫙 올라가니까 이제 강북 사람이 이제 깨갱하고 있는 거지. 그쪽 본토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 안에 살아야 서울이에요. 옛날에는 인민이라고 한다고. 그런 거 아세요? 성 안에 사는 사람을 인이라 그러고 성 밖에 사는 사람은 민이에요. 민. 그래서 사대문 안에 살아야 인이에요. 인은 사람이고 민은 민초. 그건 그냥 개뿔도 아니에요. 그냥 거의 뭐 잡초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그걸 이제 합쳐서 인민공화국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교육 대상이 되는 사람, 예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인이고, 민은 그거는 뭐 예의 대상도 아니에요. 옛날 글자로 보면. 그건 뭐. 그래서 예전에 경주 화백제도 같은 거 할 때도 국인이 쫓아냈다. 거기서 국인은 경주의 귀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라를 이렇게 왕을 바꾸고 뭐 이런 얘기들 그 사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사대문 밖에 사는 사람은 원래 개비라 그래가지고요. 개비는 완전히 이렇게 좀 뭐라 할까, 상태 겁나 안 좋은 사람. 요즘 말하면 뭐 빈민촌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실제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여기 사람 사는 데 아니었었어요. 진짜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강남이 이게 좀 침수도 잘 되고, 잠실이 우리 어렸을 때 잠긴다 그래서 잠실이라고 농담 삼아 그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왜 잠실이죠? 왜 근데 거기다가 뽕나무를 심었을까요? 누에 키우느라고 심었겠죠. 근데 이유가 있었을 건데. 다른 데 심어도 되잖아. 예? 그럴까요? 남산 있잖아요. 남산 이름이 목멱산이에요. 목멱산. 원래 이름은 목멱산. 그냥 방위상으로 남산 뭐 이렇게는 안 하겠죠. 그럼 뭐 남쪽에서 보면 우린 북산이잖아 지금. 그렇잖아요. 강남에서 보면 북산이잖아. 나 왜 저게 남산이야? 왕을 중심으로 해서 남산인 거예요. 왕을 중심으로. 그래서 경주 남산, 서울 남산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 왕을 중심으로 한 지역만 그런 명칭을 쓸 수 있어요. 방위 명칭을 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혼란스러워서 사람이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개성에서는 서산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거고. 그래서 서산에 오래 산 사람을 서산대사. 원래 이름은 묘향산. 그게 다 이름이 있는 거예요. 원래 이름이. 그래서 서울 남산이 목멱산. 목멱산의 제일 봉우리가 잠두봉이에요. 누에 대가리 같이 생겼다 그래서 누에 대가리 봉우리.
그 남산 쪽에 기운이 좀 약하다 그래서 그 기운을 보강시켜주기 위해서 그 잠두봉의 기운이 맺히는 데가 잠실이에요. 그래서 그 누에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려고 여기에 뽕나무를 심으면 풍수지리상으로 그래서 잠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 그냥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나라 그냥 보통 사람도 80년을 살면 더럽게 할 말이 많다는 거. 한국전쟁도 겪었지, 4.19도 겪었지, 5.18도, 아니, 진짜, 평생에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것들을 더럽게 많이 겪었다니까. IMF 있었지, 뭐, 이게 무슨, 이게, 뭐, 나란가 싶을 정도의 막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하물며 위인이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예수는 33살에 죽고, 그것도 초기는 예수가 실존 인물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실존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천민을, 그것도, 제자들이라고 다 해봐야 한 12명, 이렇게 동네, 골목대장 노릇하다가 그 중에 한 명 그나마 배신 땡기고, 이렇게 가장 가방 끊긴 놈이 배신 땡기거든. 그게 좀 약간 무지한 집단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기록해 줄 사서는 없습니다. 기록의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사에 기록이 한 줄이라도 남는 사람들이 다 그 당시에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100% 그렇습니다. 100%. 100%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기록 대상이 아니에요. 죽은 뒤 한참 뒤에 뜨니까. 한참 뒤에 뜨니까. 공자 같은 경우는 73살에 양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나름 잘 나갈 때는 장관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제자들이 각 나라에서 나중에 장관들에 올라가요. 그렇다 보니까 공자는 태어난 날은 없는데 죽은 날은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왜? 태어날 때는 상태가 안 좋았거든. 이 양반이 씨바지 자식이에요. 씨바지 자식이라. 그래서 자기 아버지는 60대 넘는 그런 사람이고 숙량을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자기 어머니는 16살 안징제라고 하는 놀랍지 않아요? 50살 이상자. 아니, 안 놀라워요? 차이가 나도 너무나잖아요? 그거 굉장히 비극적입니다. 굉장히 비극적입니다. 그 인생 자체가 너무너무 비극적이에요. 그래서 공자와 관련돼서 그냥 간단한 얘기 한 가지만 해드리면 봉분 있잖아요. 우리 무덤에 이렇게 봉분 쓰는 거. 그거 처음으로 한 게 공자예요. 처음으로 한 게 공자예요. 공자 가어라는 책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성물을 해야 되는데 중국에 가면 다 이렇게 평지거든요. 우리나라만 산이 이렇게 있고 중국이나 이런 데 가면 다 평지예요. 인도나. 우리나라를 벗어나면 다 평지라고 보시면 돼요. 산악이 있는데 별로 없습니다. 아니 진짜 외국 다녀봐. 내 말에 만났더니 유럽 가봐. 그러면 그냥 차 타고 가면 계속 또 평지. 중국 가도 평지. 호주 가도 평지. 미국 가도 평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외국에 나갔을 때 제가 외국 인솔도 해요. 네, 인솔을 하면 여러분들은 뭔가 허전함을 느끼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왜 허전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면 언제나 지평선이 이렇게 흘러요. 파도 치듯이. 근데 외국은 이렇게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사람이 우리는 계속 이게 익숙해져 있어요 가지고 이렇게 흘러가면 뭔가 허전함을 느껴. 근데 왜 허전한지 몰라. 자기가 스스로 몰라. 그걸 설명해 주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렇게 평지기 때문에 무덤을 잘못 쓰면 이 봉분을 안 만들면 구분할 수가 없어요. 평장이 돼버리는 거야. 우리는 산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 사실 무덤 이렇게 쏘고 봉분을 안 하더라도 자기가 머리가 이렇게 좀 있으면 지형상 구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성물을 해요. 돌로다가 돌비 같은 걸 만든다고. 이해가 되죠? 근데 공자는 너무너무 어렸을 때 가난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이제 후처로 그 자식이 있었어. 근데 걔가 절름발이에요. 절름발이. 그래서 제사를 지낼 수가 없다고. 장애인은 좀 예전에 차별했거든요. 그래서 제사를 지낼 수가 없고. 그래서 제사 지내려고 했는데 애 낳기도 전에 아버지가 애 낳고 어린 시절에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나이가 많으니까. 그러니까는 그 본처하고 본처 자식들이 그걸 가만히 안 냅두고 싹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니까 개고생을 하거든. 그러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뭐 돈이 있나 뭐가 있나 그러니까 성물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봉분을 이렇게 만들어서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진짜 슬픈 얘기가 나와요. 너무 평지다 보니까 벼락이 떨어졌는데 그 무덤 위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월하의 공동묘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무덤에 떨어졌는데 그게 무덤이 쪼개지면서 관이 튀어나왔어요. 지금도 아마 부모님 무덤이 쪼개져서 그 벼락 맞아가지고 진짜 관이 튀어나왔다 그러면 놀랄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 사람들 생각에서는 훨씬 더 심했겠지. 그래야 공자가 막 한탄하는 얘기가 나와요. 내가 이거를 봉분 세우는 거는 남들이 안 하는 건데 나는 돈이 없어서 표시하려고 해놨는데 내가 이렇게 될지 몰랐다. 이게 하늘이 내가 남들 안 하는 짓을 하니까 벌을 주는갑다. 막 이러면서 막 질질 짜고 아이고 막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그게. 네. 그래서 공자 같은 경우는 73살까지 살았던 양반이고 그런 양반도 뭐 이 스토리가 더럽게 많습니다. 스토리가 더럽게 많아요. 부처님 80을 살았네. 그리고 부처님은요, 제자가, 공자는, 72명이에요, 제자가. 부처님은 10,000명 이상 됩니다. 그리고 출신 성분부터가 이게 왕자 출신이에요. 처음부터 금수저 출신으로 시작된다니까요. 이게 금수저의 명함이라는 게 있어요, 또. 금수저 출신들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기본적인 배경을 깔고 올라왔고, 그 다음에 최소치가 10,000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할 때 그런 얘기 있어요. 이 세상에 세 종류의 성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처음부터 뜨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떠 있는 그룹 거의 없습니다. 이게 최고로 좋은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현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이렇게 출발해요. 이렇게. 맨 처음에는 바닥에 예수나 공자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별 볼 일이 그렇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몇백 년 뒤에 이렇게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아시다시피 로마하고 연결되면서 그렇고 공자는 한나라하고 연결되면서 그렇게 뜨게 되는 거예요. 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순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순자 같은 사람들. 순자가 맹자도 이렇게 뜬 거고 맹자도 이렇게 뜨는 거예요. 맹자는 한 1000년 뒤에 가서 이렇게 뜹니다. 1000년이 뭐예요? 한 1400년 뒤에 가서 이렇게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뜨는 주기가 다 틀려요. 순자는 처음에는 엄청 잘 나가다가 나중에 맹자 때문에 망했지. 맹자 때문에 망했지. 맹자 같은 스타일을 순자가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맹자하고 예수하고 비슷한 캐릭터예요. 약간 종교가 이상적인 얘기를 자꾸 해요. 그런 사람들이 현실에서 대부분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현실적인 감각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당대에는 대부분 실패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근데 죽고 나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사는 게 이렇게 팍팍해도 뭔가는 대단한 게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한다고. 그러다 보면 그런 종교인들이 떠요. 그래서 순자 시절에 맹자는 뭐 깜도 안 됐어요. 그래서 순자의 비12자편에 보면 12명의 지금 선생이라고 불리는 자라고 하는 게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큰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공자, 맹자, 순자, 노자 이런 거 하면 성씨만 붙이고 뒤에 그게 큰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12명의 선생들은 사실은 야바위야 라는 얘기를 썼어. 순자가 자기 책에 논문으로. 그 12명을 거론하는데 그 중에 맹자가 걸려있어. 그래서 저놈은 사기꾼이야. 이런 식으로 글을 써놨는데 나중에 맹자가 떴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순자가 죽지. 순자가 죽지. 참 진귀하다고. 그래서 거꾸로 가라앉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잖아. 거지에서 별볼이 없이 시작해서 그냥 죽을 때까지 별볼이 없이. 누가 있어? 우리지. 그냥 바닥에서 굴러. 별 문제 없이. 소박한 소심의 삶. 소확행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그런 식에서 행복을 느껴야지. 소확행이 뭐냐면 소소한 일상에서의 행복. 그러니까는 크게 뭘 하고 이렇게 우리가 막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되는 게 행복이야.
이렇게 하면 우리는 행복이 없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게 행복한 게 아니고 내가 오늘 커피를 이제 한번 이렇게 쫙 이렇게 한번 내렸는데 생각보다 맛이 훨씬 좋게 나왔어. 그게 소확행이야. 그럼 가능하잖아요. 그치? 어떻게 보면 비극이지. 그래서 예전에 장자에 보면 필부의 행복과 제왕의 행복은 다르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그게 어떤 사람이 그 밭을 가는데 부지런한 농부는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고 가잖아요. 그런 거 아시죠? 막 새벽부터 진짜 일어나가지고 이거 막 해 뜨기 전부터 나가가지고 한다. 옛날 시골의 어른들 보면 여러분도 그거 아세요? 그런 거 아시는 분들은 다 오래된 사람들. 이 중에는 뭐 그걸 직접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새벽부터도 아니고 새벽부터 일어나다. 새벽부터. 새벽보다 오래된 말이 새복이에요. 그리고 그보다 오래된 말이 새부. 이렇게. 여기도 지금 나 예를 들어서 뭐 전 본다 이러면 뭐 연어리 씨가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면 연어리 씨가 뚜렷하게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도 있냐면 그 뭐 새봉장에 놨다던데 뭐 밥 먹을 때 놨다던데 이러면 이제 또 오래된 사람들 그당 시계가 없어. 근데 되게 웃기는 게 밥 먹을 때 그게 또 좀씩 달라요. 시골들이 겨울하고 여름하고 밥 시간대가 좀씩 다르다니까. 뭐 그런 게 있어요. 지금이야 뭐 시계가 워낙 흔한 시절이지만 그렇잖아요. 예전에 시계도 진짜 귀했지. 전화도 없어가지고 마을의 이장이 아무개 뭐 전화 받으세요 이렇게 스피커로 하면 막 띠가 하지고 뭐 이런 시절도 있었고 세상이라는 게 참 묘한 거예요. 그런데 그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그 장자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농부가 밭을 아침나절에 하루 갈 걸 싹 갈아버린 거야. 뿌듯하지. 그걸 딱 하고 탁배기 한 잔을 탁. 이게 참이지. 원래 최근까지 점심은 안 먹습니다. 여러분. 점심은 없어요. 인류가 세 끼를 먹은 게 불과 얼마 안 된 얘기예요. 원래 안 먹어요. 그래서 마음의 점증다 그래서 점심이에요. 그 참이라고도 하잖아요. 그건 일하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경복궁이나 창덕궁에 구내식당 없다고. 양반들도 점심을 안 먹었다는 얘기예요. 장금이가 임금 음식을 하는 사람이지 구내식당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지금도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걸 한 끼를 안 먹기 운동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지금 세상이. 왜냐면 먹고 너무너무 힘들어 하니까 사람들이 빼느라 힘들어.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거 있어요. 절에서는 원래 밥 남기지 마라 하는데 제가 신문에 밥을 남기자 이런 글을 썼었어요. 밥을 남기면 우리나라는 음식이 부족하면 약간 이렇게 눈치를 보이니까 주부 입장에서는 음식을 못 줄여요. 못 줄이는데 밥을 남겨주면 남으니까 줄일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남기면 뭐 벌 받는다, 뭐 밥 남기면 뭐 복단 안 한다 이래가지고 남으면 그냥 억지로 다 먹어! 그럼 준비하는 사람이 있잖아. 또 그만큼 준비해야 되는 거야. 내가 줄일 수 없으니까.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밥 먹고 나서, 이러면서 막, 소파에 뒤집어져가지고, 숨 쉬면서, 숨쉬기 힘들면서, 뭐 사이다를 먹어야 된다는 놈씨, 뭐 또.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어. 그래갖고 살찌면 또 공원에 가가지고 막 배트맨 같이 뭘 뒤집어 쓰고, 앞뒤로 박수를 치면서 댕겨요. 뭐 독수리 형제도 아니고, 지구를 지키고 있다니까. 진짜. 그러고 있는 거요. 저 약수터에 가면 나무에다가 이렇게 등 두드리는, 나 곰인 줄 알았다, 씨. 무슨, 나무에 등 두드리고, 그러면 시원하다 하는데, 나무는 좋겠냐?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밥을 남기자. 한두 번만 남기면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은 먹을 게 부족한 시절이 아니니까 그러면 경각심이 생기고 그런 음식량을 조절을 하고 줄이고 그렇게 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 라고 썼다가 신문에서 잘렸지. 절에서 밥 남기자 한다고. 많은 민원 끝에 또 바로 하차를 했지.
근데 실제로 부처님이 밥 냉기라 그랬어요. 먹고 힘든 거보다 적절히 먹고 자기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훨씬 좋다라고. 율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절에서 음식 남기는 거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 이 동네가 먹을 게 부족해서 그래요. 인도는 이모작 삼모작을 하고 기후 조건이 이 음식 생산 기후 조건은요 겁나 좋아요. 인도 동남아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게으른 거예요. 먹을 게 지천이야. 먹을 게 지천이야 진짜. 동아시아나 이런 쪽은 우리 있는 쪽은 사실 먹을 게 계속 부족했고 누구는 굶고 있는데 남긴다는 게 죄스러운 거죠. 죄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게 식문화가 완전히 다릅니다. 식문화가 완전히.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먹을 게 부족했는지를 알고 싶으면 우리가 국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된다. 콩나물국 같은 거 보세요. 식재료는 진짜 한 주먹 정도면 한 가족이 먹고 그러니까 물을 타기로 쉐리 물을 넣어가지고 막 고춧가루 조금 쫙 막 끝. 아무것도 없잖아. 그 식재료만 가지고 해봐. 그것도 콩나물도 물이 원래 많거든요. 콩나물에도 원래 물이 많잖아요. 그걸 뭐 탈수시켜가지고 약간 건조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아마 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이 정도 나올 거예요. 엄지손가락 하나 정도 나올 거예요. 그죠? 밥할 때도 우리 뜸 들이는 게 뭔지 아세요? 쌀에다가 물 넣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쌀에 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우리 음식은 대부분 다 물타기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을 늘려야 돼. 왜냐하면 식재료가 부족하니까. 식재료가 부족하니까. 그리고 뜨거운 음식을 먹는 게 우리가 열이 부족했었어요. 난방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별게 아니지만,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많이 추웠어요. 지금 많이 따뜻해진 거고, 그 다음에 건축도 지금 좋아져서 이렇게 된 거지.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시골에 가보면 자릿기라고 하는 게 있었고, 어른들이 자릿기 방 안에서 온다. 진짜. 그게 한 방인데 이게 한 방인가 싶어. 왜? 아랫목은 있잖아요. 너무너무 뜨거워서 딜 정도 상황이 돼. 그리고 윗목은 얼마나 찬지 자릿기가 얼어. 그랬지 않았어요? 그런 거 알면 다 오래되신 분이에요. 그것도 어는 것도 살아남아 오는 정도가 아니고 진짜 막 오는 그런 집들이 있었어요. 야, 저런 데서 어떻게 사나 싶을 정도로. 아랫목은 장판이 다 늘려가지고 막 이렇게 과자같이 돼갖고 막 건드리기만 하면 다 깨져. 시커멓게 돼 있고. 그런 주거 환경 속에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좀 추운 쪽 문화고, 그래서 부엌이라고 하는 것도 언제나 우리 전통 가옥 구조에서는 한 단위 낮은 거예요. 그래서 취사열을 난방열로 재활용하기 위해서 열을 이렇게 방으로 땡기는 구조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 음식 많고 따뜻하게 먹는 거 많고, 그래서 열 보충. 안 그러면 장작이나 이런 거는 다 돈으로 사야 되는 열이니까. 인도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인도는 환경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인도는 부엌이 밖에 있어요. 집 밖에 있어요. 더워서. 집 안에 열이 들어오면 난리가 납니다. 인도는 더울 때는 여름에는 40에서 55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뜩이나 방 안에서 잘 수가 없는데 진장 거기다가 취사열까지 더해지면 사람이 죽습니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엌을 밖에다 놓고, 그렇게 밖에 놓고 밖에 놓는 간이 부엌을 정지라고 해요. 깨끗한 땅. 정지 들어보셨어요? 정직간. 사투리. 부엌 사투리 중에 정직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못 들어보셨으면 복 받으신 거예요. 그게 젊다는 얘기예요. 들어봤다는 건 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인생이라고 하는 게 많은 파고를 거쳤다라고 하는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 예. 그리고 이제 얼굴을 보면 충분히 들어봤을 것 같은데 모르는 척 하시는 분들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고. 아니 모르지. 너무 오래전에 들어서 기억을 까먹었을 수도 있어. 그건 치매 검사 뭐 이런 것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음식도 뜸 들일 때 걔네는 이렇게 압력을 해가지고 쌀 속으로 물을 넣는 게 아니고 물을 쪽 따라내요. 그래서 더 퍼실퍼실하게. 그리고 뜨거운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카레 같은 걸 이렇게 버무려 먹지. 우리 같이 떡밥 먹고 뜨거운 밥 먹고, 우리 뜨거운 밥 손으로 걔네 비비락하면 난리 납니다. 넣는 순간 끝난다. 그렇지 않아요? 밥인데 고기 맛이 나요.
이게 육수로 밥을 했는가 봐 이러면서 그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문화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예요. 점심 잘 안 먹어요. 두 끼 먹어요. 하루 두 끼. 예, 하루 두 끼 먹어요. 그렇게 두 끼 먹는데, 그래서 일하는 사람만 점심을 먹어요. 이 나라가. 그래서 마음에 점을 찍는 게 점심이에요. 예. 그리고 조선시대 때 임금은 밥을 먹어요. 임금은 밥을 먹고 대신들 중에서는 연로하신 분들만 점심을 먹어. 부자인데 점심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안 먹어버릇하면 안 땡깁니다. 우리가 사실 계속 먹어버릇하니까 뭐 배꼽시계가 어떤데 저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원래 아침 안 먹어요. 안 먹으면 제가 원래 아침을 안 먹게 된 이유가 있지. 제가 차이 많아가지고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밥을 먹으면 학교를 갈 수가 뭐 그런 비극적인 상황에 봉착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잠이 많아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무슨 업보를 받아서 절에 와서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거 진짜 재밌는 경우가 있어요. 제 조카 상자 중에 어떤 놈이 있었냐면 속퇴했는데, 속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날 수 없어요가 속퇴 이유예요. 왜냐면 요즘 젊은 애들 중에 늦게 자는 애들이 있거든요. 보통 1~2시에 자고 막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1~2시에 자는 애한테 3시 반에 일어나라니까. 이게 도대체 인간의 삶인가 싶지? 우주에 나와서 마치 뭘 하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게 속퇴 이유예요, 진짜. 되게 재밌죠. 그래서 농사하는 사람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이제 힘이 빠지니까 그 참을 먹는 거고, 그게 이제 탁주예요, 탁배기 이제 탁 먹고, 그래갖고 아침부터 밭을 갈아놓고 촥 해가지고 탁배기를 하루 일을 다 하고 탁배기를 다 얼마나 뿌듯해, 그치? 혹시 그런 거 아세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하는데,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서관 맨 끝에 나가기 라는 게 있어. 도서관 문 닫을 때 맨 끝에 나가기.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렇게 별나게 안 해. 근데 꼭 도서관에 열심히 가는 애들도 아니고, 그런 애들이 꼭 가끔 가가지고 나 문 닫을 때 맨 마지막에 나가는 거야. 거기 이제 나가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그러면서 학교 맨 마지막에 딱 자기가 나가면서 하늘을 보면 뿌듯해. 마치 뭐 겁나 공부된 것처럼. 하지만 성적은 오르지 않아. 근데 그런 뿌듯함이라는 게 있어, 사람이. 잘 뿌듯해하고 있어. 그렇게 뿌듯해하는데 마침 시원한 바람이 불더래.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래서 이런 거야말로 이게 지금 말하는 소확행이에요. 필부의 행복. 필부의 행복. 그런 거지.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기쁨은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이걸 내가 임금님에게 가르쳐 줘야겠다. 이렇게 해서 길을 떠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장자에 그냥 비유로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좀 돈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필부의 행복이고 임금의 행복은 그렇지 않다. 임금의 행복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런 게, 임금이 그렇게 일하면서 뭐 시원한 바람 쐴 일이 뭐 있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임금의 행복은 뭘까? 어때? 그래서 여러분이 임금을 못하는 거예요. 필부의 행복은 확 오지. 확 오지. 그래서 임금의 행복이라는 게 있고, 보통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돈이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훨씬 나은 거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통계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연소득 1,000만 원 이상 되는 사람은 이혼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연소득이 아니고 매달 제로에 가깝다. 속이 뒤집어져도 그냥 산다는 거예요. 이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거지. 그런 거지.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지. 그러면 이혼하지 않는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없는 걸까?
그건 아닐 거예요. 그죠?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재벌이 만약에 돈이 그 사람에게 행복을 준다면 재벌의 평균 수명이 더 우리보다 훨씬 높아야 된다. 하지만 재벌들 평균 수명이 오히려 우리보다 떨어진다. 오히려. 신격호 회장 외에는 대부분 다 평균만도 못해요. 이건희 회장도 70대 초반에 저렇게 되신 거잖아요. 그죠? 10대 초반이면 쌩쌩한 사람은 더럽게 쌩쌩해요. 아니 진짜 요즘 시절이 예전하고 달라져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도 하는데 여러분 젊게 사시고 싶으시면 시골로 가보세요. 제가 월정사에도 있는데 그 동네에서는 환갑이 새댁 소리 들어. 환갑이 새댁 소리 들어 진짜. 저도 이게 절에 오면 절이 생각보다 젊게 살고 싶으면 절에 오면이라는 얘기를 제가 자주 하거든요. 저도 맨날 저도 허리가 아프고 이게 사가가지고 형 힘든데 근데 스님들 만나면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젊어서 일하기 젊기는 이런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지만 우리는 예의가 있으니까 뒤에서만 얘기하지. 이게 뭐 다 사가지고 큰일이에요.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돈만 갖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만약에 돈만 갖고 해결될 수 있었으면 부처님은 출가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 이미 있는 집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왕자만 못한 거예요. 왕자나 왕만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 봐봐. 아니 저 이재용 씨 봐봐. 이재용 씨 보면 지금도 저게 잘못하면 딱 한 발자국만 잘못하면 깜빵이다. 그리고 지금 재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깜빵이래요.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뭐 깜빵 두려워하지 않는데 뭐 하루에 1,000만 원씩 까줄게 이러면 아이고 고맙지 이러면서 잠깐 들어가서 살다 나오면 되지 이렇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하루에 10억씩 까준다고 해도 아마 돈으로 때우고 나오려고 할걸? 그렇지 않을걸? 그게 갇혀있다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그런 걸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여러분들한테는 아마 못했을 거예요. 처음 봤으니까. 근데 이재용 씨 그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얘기가 진짜 놀라웠었잖아요. 왜 너는 그렇게 박 대통령에게 그렇게 일종의 뇌물 공여를 했느냐. 이제 이런 게 재판 과정에서 나오니까 이재용 씨가 변론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여자한테 그렇게 욕먹으면 싫은 소리 들은 게 처음이다. 그래서 나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어떻게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나. 우리는 딴절에 가면 공양주 보살한테도 욕을 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뭔가 싶은.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그래 이재용 씨 같은 사람을 어떤 여자가 뭐라고 했겠어. 다 이해했겠지. 아니 그렇지 않아? 평생 싫은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 아니야. 하루에도 몇 번씩 듣는데 우리는. 싫은 소리를 안 듣는 게 소확행인데. 이게 참 인생 묘한 거지.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 이재용 씨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한반도에 있잖아. 김정은이야. 진짜 거지 같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랑 맞짱을 뜰 수 있는.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랑 맞짱 뜰 수 있는 두 사람이 있어. 그게 시진핑하고 김정은이야. 굉장히 놀랍지 않아? 굉장히 놀랍지 않아? 이게 생각하기 나름인데, 야, 이게 저런 게 왕의 어떤 힘인가 싶을 정도죠. 북한을 이해할 때 사람들이 잘 판단을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어떻게 저렇게 세습이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조선이라는 나라 뒤에 김씨 왕조가 하나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김씨 왕조가.
그러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 것처럼 김일성이 이성계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왜 저게 가능한지. 그리고 걔네는 실제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예전에는 명절 중에 뭐가 있냐면 임금 생일이 명절이에요. 그래서 절자를 붙여요. 그래서 지금도 북한에서는 그렇게 절자를 붙여요. 그래서 김일성 생일은 태양절, 김정은 생일은 광명성절 이렇게. 그러니까 걔네는 그냥 왕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습을 해도 큰 부담감을 안 느껴. 이거 왜 쟤네는 그러면 쟤네만 저렇게 해야 돼? 조선시대 때 생각해봐. 왜 제가 왕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왕이니까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뭐 머리 좋아서 왕이 되는 것도 아니고. 북한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백두혈통이니까. 그 얘기를 하잖아, 걔네가. 그래서 이게 왕자의 어떤 진짜 강력한 자기 세력 집단을 가지고 있는 왕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내나 그런 계열이라니까. 그러니까 재벌보다 지금 현재에서는 사실 남한 권력에서는 남한의 이런 자본주의 권력 구조에서는 재벌이 제일 셉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보다도. 아니 대통령 봐봐. 할 때는 더 세지 재벌보다. 근데 끝나고 나서 다 들어가 있잖아. 연금도 받고 밥도 정부 돈으로 먹는다? 그 희한하지? 재벌들은 잘 안 들어가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들어갔다가도 잠깐 쉬었다가 바로 나오잖아. 그 얘기는 뭐냐면 정치 권력 중에서 3대, 4대 세습한 권력이 남한에 있어요? 없죠? 재벌은 지금 3대, 4대 내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더 센 거야. 돈이 더 센 거야. 그런데 왕조가 돼버리면 상황이 다른 거예요. 왕조가 되면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같은 경우는 그게 금수저 출신이에요. 금수저 출신. 그런데 왜 출가를 했을까? 그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돈이 무언가를 해결해주고 권력이 그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면 그 양반은 출가 안 했겠지. 그리고 인도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런 왕자나 왕들이 출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부처님 당대에 또 다른 종교가 있어요. 그걸 자이나교라고 하는데 그 사람도 왕자 출신이에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없는 사람은 가지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에 뭐가 있냐면 10억 만들기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10억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그 뉴스를 봤을 때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사실 현금 10억을 보유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부동산 이런 거 말고 그냥 은행에 10억을 현찰로 꽂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최고 부자 레벨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냥 뭐 이거 진짜 지존급 부자는 자기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는 사람. 이 지존급 부자예요. 돈이 너무 많으면 매일매일 주식시장 변동 이런 것 때문에 돈이 끊임없이 변화한대. 하루에도 몇천억씩 움직이는 거야. 내 재산이 줄었다 이렇게. 그래서 얼마 있다라고 하는 걸 판단할 수가 없대. 그리고 보통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머릿속에 딱 하면 통장까지 해가지고 내가 얼마 정도 있어.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 재산 가치가 정확하게 이렇게 딱 머릿속에 있어. 몇 개 있으면 이거 자식한테 이걸 물려줄까? 이렇게 하면서 딱 뭐 그런 정도. 딱 그런 정도. 그래서 진짜 있는 사람은 돈이 얼마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최고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상위 1% 꽂히려면 10억 정도 현금을 그냥 은행에 넣고 그냥 별로 막 이자도 없는데 뭐 이러면서 쓸 데도 없는데 이자도 없는데 이러면서 그냥 갖다 놓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그렇대. 근데 10억 모으기라고 하는 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전 재산 10억 모으기라고 하는 거였었잖아요. 10억만 있으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 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이상 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그렇지 않아요? 총 자산 규모로 했을 때
100억 이상 되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몇 명이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길에 나가. 이렇게. 거기 건물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다 100억 이상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쭉 다니면. 그냥 걸어가면서 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100억 이상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이러니하게 내 주변에 없을 뿐이지. 참 묘하다 그게. 아니 진짜 강남에 그냥 건물 하나 있으면 100억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100억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런 사람들은 그러면 과연 진짜 행복할까?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최대 목적이에요. 인간은 왜 사느냐? 행복하려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돈으로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라더라. 그 얘기가 불교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두 종류가 있어요. 사실 철학이나 종교의 주체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의 그 제자백과 아까 얘기했던 공자, 맹자, 농자, 순자 이런 사람들은 평민 출신이에요. 공자는 좀 하층민입니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정치 권력 속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기득권층으로 들어가려고. 기득권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보입니다. 가져본 게 없으니까. 가지려고 하는. 그래서 유교 같은 경우가 정치 철학이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도가도 사실은 정치 철학이에요. 여러분이 잘 모르셔서 그럴 건데. 그건 설명하기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기독교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하층민 출신이야.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을 뒤집어야지. 뒤집지 않으면 나에게 기회는 오지 않아.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정도전과 정몽주의 차이가 뭔지 아느냐. 정몽주 하면 최고 충신 중에 한 명, 우리가 머릿속에 딱, 그죠? 단심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선주교, 뭐 이런 거 딱 떠오르잖아. 그죠? 충신에 아마, 딱 대명사 이러면, 뭐, 최영, 정몽주, 이게 뭐, 5손가락 안에 들어올 겁니다. 한국 사람 중에서 꼽으면. 그죠? 그 정도. 정도전 이러면 이게 약간 캐릭터가 두 종류로 완전히 나뉩니다. 어떻게, 뭔가를 좀 만들려고 했었던 개혁가. 개혁가, 또 다른 말로 하면 야망이죠. 아니면 실패한, 역모지. 역적 비슷하게. 실제로 저 정도전이 신원되는 게 고종때가 신원될 겁니다. 이방원한테 절단 났으니까. 이방원하고 경쟁해서 졌으니까. 이방원 걔가 계속 조선의 임금이잖아요. 쟤를 살려주면, 쟤를 신원시켜준다는 건 뭐예요? 그러면 자기 아버지도 잘못했어요. 자기 내 조상도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게 되니까 신원되기 어렵죠. 아니,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근데 이 사람은 조선을 만들자고 한 사람이고, 고려를 끊고 조선을 만들자고 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고려로 가작한 사람이에요. 차이가 뭘까? 이 두 사람 다 유교를 했던 사람이고 불교를 싫어해서 뭔가 새로 판을 짜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맨 마지막에서 두 사람이 딱 갈리는 거예요. 한 사람은 고려로 계속 가자. 한 사람은 고려는 안 된다. 그리고 결국 이 사람이 승리하는 바람에 얘는 죽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들어서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양반은 고려에서도 최고 문벌귀족이에요. 그러니까 바꿔봐야, 나라를 바꿔봐야 올라갈 데가 없어.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바꿨다가 잘못하면 욕만 먹는 거요. 새로 이게 쉽게 말해서 왕조를 바꿨다는 둥, 충성심이 없다는 둥, 이런 욕만 먹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바꾸는데 동의하지 않아요. 바꾸는데 동의하지 않아요. 정도전은 서자 출신입니다. 판을 바꾸지 않으면 올라갈 방법이 없어요. 자기 위치가 어느 정도 이상 못 올라가는 거예요. 머리 좋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옛날에는 틀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최치원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최치원 육두품이니까 더 이상 못 올라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치원의 아이러니라고 하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데, 최치원을 모든 한국 사람이면 최치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업적이 뭐냐? 라고 얘기하면 딱히 없어. 딱히 없어.
뭐 정치를 잘했냐? 행정했냐? 빈곤과에 급제했다던데? 당나라 가서 외국인 특별전형. 그게 그렇게 대단해? 그 빈곤과가 그런 거예요. 외국인 특별전형이에요. 거기서 합격한 게 그렇게 대단한가? 글쎄. 그럼 우리나라에서 뭐 했어? 업적 있어요? 세상을 한탄하고 나는 안 하면 주고 내가 중국에서 합격까지 했는데 그렇게 씹다가 가해산에 가서 해인사 쪽에 들어가서 신선이 됐다고 하고 뭐 죽었다고도 하고 뭐 끝이요. 놀랍지. 그래서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최치원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기회가 있었다면 정도전 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내가 최고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그 노예 예민 출신이면 판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뒤집는 얘기들을 하고 현실적으로는 그 당시 로마가 너무너무 큰 무게 비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뒤집을 확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요? 죽은 뒤에 보자. 여기서 두드려 맞고 다음에 보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음에 보면 또 맞아. 그때 못 때리는 사람은 내나 그 뒤에 또 맞아. 뭐 바뀐다고 뭐 갑자기 맞던 사람이 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개혁적 성향으로 가느냐, 그 다음에 보수적 성향으로 가느냐가 대부분 자기 출신 성분하고 많이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붓다 같은 경우는 제가 금수저 출신이라서 가장 안 좋은 행동을 해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슬픈데 불교의 경전이 더럽게 많아요. 다양성에 대한 용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불교는 천주교하고는 달라요. 천주교는 수직형 구조, 피라미드 구조로 해가지고 교황이라고 하는 정점에서 이렇게 관리 체계를 해요. 그러니까는 중앙 집권제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신부는 지가 때려칠 수가 없습니다. 로마까지 바티칸까지 들어가서 얘 신부 아니야 라고 판결이 내려야 신부가 그만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걔네는 중앙 집권제예요. 근데 불교는 지방 분권제예요. 지방자치제, 요즘으로 말하면.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지역적 특색들이라는 게 가미가 되고 그 와중에서 말들이 좀씩 바뀌는 거예요. 그게 경전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다양성에 대한 용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다양성에 대한 용인. 그런데 이 다양성 때문에 무슨 일이 있냐면 불교에서는 어떤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걸 찾아도 한 수레가 나오고 부정적인 걸 찾아도 경전이 한 수레가 더럽게 많아 진짜. 요즘 들어서 저 경전 관리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경전 관리를 못했어요. 왜? 너무 많으니까. 요즘은 왜 가능할까요? 컴퓨터로 치기만 하면 돼. 이제는 전체 대장경을 치기만 하면 쫙 검색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 편해졌지. 조금만 더 지나면 이제 인공지능한테 찾아달라 그러면 범주별로 묶어서 찾아줘. 아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될 거예요. 시절이. 그 정도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부처님은 한 가지는 불교에는 한 개의 기록도 없어. 뭔지 아세요? 돈 내라는 게 없어. 너무 안타깝지. 이 양반이 돈 내라는 말을 안 해요. 이유가 뭐냐면 당신이 돈이 엄청 많은 조건을 떨치고 그것은 무가치한 거야 라고 생각해서 출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 양반의 삶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 우리 입장에서는 생각이 좀 다르지. 이게 참 그러다 보니까 절 소득 구조가요 교회에 게임도 안 됩니다. 몇십 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진짜 되게 재밌어.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데 전에 저 아는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봉원사 이렇게 보더니 내가 강남 사람인데 자기도 그 강남 사람이라는 얘기가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못 살았다는 얘기예요. 되게 재밌지. 그런 거 보면 되게 재밌지 않아요? 어떤 식당 가보면 뭐 4대째 식당 운영하고 있어요. 저게 과연 자랑일까? 저게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일일까? 물론 식당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저게 참 살기 힘들었던 집 같다. 이런 생각도 동시에 들고 뭐 만감이 교차하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봉헌사는 몇십 년 전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당신이 어렸을 때 봤었던 저 교회들, 조그만 교회들은 지금 겁나 커졌는데.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게 자본의 논리를 펼 수 있느냐 없느냐에 사실 관련이 되는 거예요.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적으로 덜 자본적이에요. 덜 자본적이에요. 덜 자본적이에요. 그리고 행복에 조준하는 거고, 만약에 당신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종교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불교의 생각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죽은 뒤에는 필요가 없어요. 죽은 뒤에는 그때가 생각하면 되고, 지금 행복해야 행복한 거래. 죽은 뒤에 상황이 바뀌어서 뭘 어떻게 될 거예요. 그거는 참 그렇지. 검증할 수 없는 얘기인 거고, 검증할 수 없는 얘기인 거고. 근데 우리 속담에도 그런 거 있죠. 안에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샌다. 지금 안 되면 앞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공부하면 꼭 어떤 분들이 있냐면, 내가 10년만 더 젊었으면 이렇게, 그러면 공부를 할 건데, 지금은 나이가 있어서 감동을 너무너무 쉽게 해. 그래서 책만 피기만 하면 막 눈물이 나와. 어떤 페이지를 펴도 눈물이 나오고, 한 두 장만 보면, 막 이렇게 눈이 어른어른하고, 막 이렇게, 너무 슬프지. 그래서 10년만 젊었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 주냐면, 그때 안에서 지금도 이러고 있는 거고, 10년 젊어로 돌아가도 내는 안 할 거예요. 이렇게. 그게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바뀌면 뭐가 될 거야 하고 아니고, 지금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고, 지금 행복할 수 있는 게 뭔가에 대해서 조준하는 게 사실은 불교예요. 사실은 불교. 그래서 부처님도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왕자라고 하는 잘 나가는 조건을 가졌지만 이것이 나의 궁극적 행복을 담보할 수는 없어. 그것은 언젠가는, 어저께 우리가 세미나 할 때 제가 그런 얘기 했었는데, 여기서 세미나를 했었는데, 조선의 임금들이 불교, 기본적으로 지배 이데올로기가 성리학이니까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이에요. 그런데 세종도 그렇고 거의 모든 왕들이 제위 연도가 좀 오래 가잖아요? 전부 자기 절을 만들고 이렇게 불교 쪽으로 바뀝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왕이 되기 전에는 왕 되는 거가 목적인 거야.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왕이 되고 난 뒤에 여러분이 한 10년 정도 왕의 입장에 살았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다 돼. 내가 원하는 건 다 돼. 뭘 하고 싶어요? 건강하게, 더 젊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고, 죽은 뒤에 뭔가 좋은 쪽으로 가고 싶고, 이런 쪽으로 사람이 생각이 돌아가지 않을까? 현실적인 데서 떠나게 되는 거야. 지금 당장 문제는 다 해결됐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불교의 탄압적인 임금들도 재위기간이 조금만 오래되면 다 불교 쪽으로 돌아갑니다.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거는 근데 가져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욕망의 변화예요. 그래서 없는 사람들은 계속 뭔가 소득을 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이 잘 안 미치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많이 가져본 사람은 행복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약간씩 달라져요. 그래서 재벌집 아들이 두 종류로 산다는 거잖아요. 쾌락적으로 살거나, 안 그러면 뭔가 보람 있는 일을 찾아서 살거나.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재벌집 며느리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 미술관, 박물관, 큐레이터. 뭐 하겠어? 아니, 돈이 있는데, 돈이 많아. 여러분 뭐 하겠어? 삶의 보람, 그 다음에 정신적 균형, 뭔가 문화적인 거, 이런 쪽으로 올라갈 것 같지 않아요? 그래, 안 올라가 봐서 이게 참, 대화가 잘 안 돼. 슬픈 거야, 그치? 나도 슬퍼. 나도 슬퍼. 그래서, 인도에는 정신문화라고 하는 게 있고, 간디는 그렇게 얘기해요. 인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더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무더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너무 더워서, 오락을 못 한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즐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냥도 못해. 기온이 너무 덥기 때문에. 공연을 보면 짜증이 나. 영상 40도 되는다고 생각해봐. 앞에서 공연을 봐. 점프, 난타, 막 두드리고 있어. 얼마나 짜증나겠어. 그렇지 않아? 그래서 동남아나 이런 더운 지역 공연들은 다 정적이에요. 느려 터져가지고, 아우, 씨, 음악도 이렇게 막, 이렇게, 저거 뭐 도대체 뭐. 공연을 보면 그렇다니까요? 저것들이 뭐요? 그래서 난타나 이렇게 격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약간 추운 지역 공연입니다. 그래야 이게 멋있잖아. 재밌잖아. 더워 죽겠는데 사물놀이 틀었다고 생각해봐. 영상 40도에 사물놀이. 짜증 지대로지.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연도 안 되고 술도 못 먹어요. 술 먹으면 사람이 뒤집어집니다. 더운 지역에서는 술 문화가 굉장히 약합니다. 자기가 좋으려고 먹는데 술 먹으면 괴로운데. 그리고 성적인 것도 안 돼요. 아무리 좋아도 내 몸도 붙어 있으면 덥대. 남의 몸은 더 덥대. 이해가 돼? 이해가 돼? 그래서 이게 더위 속에서는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돈 있는 사람도.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추위는 불공평하지만 더위는 공평하다. 무슨 얘기냐면 추위는 돈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어요. 털옷, 백격 입고 그다음 난방해 이러면 더우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에어컨이 나오기 전까지 더위에는 방법이 없어요. 제일 더운 놈이 중국에서 누군지 아세요? 여름 되면 황제예요. 비단 옷을 목까지 끼고 몇 겹을 입고 얼마나 더웠겠어. 그러니까 청나라 황제들은 피서산장 간다고. 피서가요. 피서가 여름에. 도저히 자금성에서 못 있어. 피서가. 그 열아의 피서산장. 승덕이라는 데 있어요. 승덕이라는 데. 황제도 피서갈 정도예요. 그렇다고 황제가 막 자빠져가지고 이렇게 막 풀어헤치고 있을 수도 없고, 가오가 있는데 환장하지. 목까지 막 이렇게 끼고 있어 봐라. 몇 있고. 그래 청나라 황제들이 오래 못 살았을 거예요. 열차 가지고.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별 필요가 없고, 왜냐하면 덥기 때문에 밖에서 자도 돼요. 일단 먹을 게 지천이에요. 먹을 게 지천이에요. 그래서 그냥 가서 그냥 달라고 그러면 다 주는 정도? 먹을 게 너무 풍족하니까. 그래서 의식주라는 게 옷도 별 필요가 없어요. 더우니까. 걔는 노출 문화가 굉장히 심해요. 노출 문화 굉장히, 더운 지역은 다 노출 문화 심해요. 옷을 입을 필요가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인도 귀족들이라든지 저런 왕자든지 이런 사람들이 별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무 밑에서 시원한 그늘 찾아서 들어가고 목욕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사세계 문화예요. 사세계 문화. 그리고 저 사람들은 언제 하냐면 새벽에 일어나서 약간 거닐고 소유학파 비슷하게 새벽이 제일 시원하대. 그래서 약간 산책하는 거예요. 네. 낮에는 더워서 거닐도 못하고 택도 없고. 그래서 그게 사색적 경향. 그래서 인도라고 하는 나라가 명상과 관련될 수 있었던 게 사색적 경향 때문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기후환경적 요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간디가 재밌는 얘기를 해요. 만약에 그게 단순히 기후적인 요인만 있었다면 남미나 아프리카에서는 왜 명상문화가 존재하지 않았겠냐. 그거는 인도인의 위대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딱 간디 말 같지? 딱 들어도 간디 말 같아. 왜? 간디는 인도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또 특화시키는 거지. 자기네 민족에 대해서 특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출가하시는 것도 내가 이런 연장선 속에 생각하시면 돼요. 가져본 사람이 이것만 가지고는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행복의 수단은 될 수 있어도 목적이 될 수는 없다. 그리고 우리는 돈 자체가 목적이 되니까 거기까지 올라가 보지를 못했으니까 계속 허덕이고 있는 거고, 이미 가진 사람은 만수를 생각해봐요. 만수로 그 얘기 들었어요? 집안 재산이 1000조래요. 빌 게이츠가 한 60조인가 그렇잖아요, 재산이. 만수른의 집 재산이 1000조래, 1000조. 뭔 복을 타고 나는지 모르겠지만 엄마 뱃속에서 나오니까 1000조를 깔고 있는 거야.
어떤 미친 짓을 해도 이자 발생분을 쓸 수가 없어.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미친 짓을 해도. 자, 이 사람은 도대체 삶의 목적이 뭐가 될 수 있을까? 어때요? 그런 생각의 귀족풍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어떤 계열이냐면 인도 사람들, 인도 귀족들, 그 다음에 히랍. 그래서 인도하고 히랍이 순수 철학, 순수 종교가 발전해요. 순수 철학과 순수 종교. 이쪽 같은 경우는 유교나 이런 거는 정치 철학으로 발전하고, 기독교는 약간 혁명으로 발전해요. 혁명으로 발전해. 그래서 그 문화 배경,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존재했던 그 영역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제 80년의 생애에 대해서 잠깐 쉬었다 할 거예요. 지금 15분이니까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한 30분 만에 80년을 돌아가시게. 자, 이 부처님 생애는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많이 걸려요. 그래서 뭐 어차피 2시간 해도 다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그 시간 많이 걸리는 거는 불교대학에서 또 할 거예요. 불교대학에서 할 거예요. 거기서는 자세히 뭐 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 부처님이 네팔 사람입니다. 지금은 네팔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거기가 인도인데 요즘은 네팔이에요. 네팔, 이쪽에 이제 파키스탄, 이쪽에 방글라데시. 이거 다 옛날에는 인도입니다. 옛날에는 다 인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튼 국경으로 보면 네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도에서 활동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 되고, 여기에 인도를 보면 여기가 겐지스강, 인더스강, 이렇게 팔자 눈썹 귀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인도 문명은 인더스강에서 시작해서 겐지스강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당시는 여기가 메인이었습니다. 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네팔에서 이렇게 내려오셔서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 어른이 생각하신 거는 뭐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게 이 세상에는 본질적 고통이 있고 현상적 고통이 있대요. 현상적 고통이 있고 본질적 고통이 있대요. 불교에서는 이 세상이 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사실은 본질적 고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적 고. 현상적 고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하루에도 여러 번 옵니다. 이렇게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예를 들어서 뭐 점심에 여기 공양관에 줄 서 있는데 어떤 놈이 새치기를 했어. 저걸 참 말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좀 참고 있자니 조금 짜증나고. 현상적 고. 현상적 고. 은행에 갔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데 어떤 경우는 내 앞에 진짜 번호표 한 2개 남았는데 더럽게 긴 놈이 있어요. 글쎄 저거는 뭐 은행에 취직을 하나 싶을 정도로 오래 하는 거 있어. 뭐 하는지 모르겠어. 그거 있죠. 현상적 고. 딱 갔는데 내가 딱 하니까 나 붙은 0번 번호표를 뽑으니까 바로 그 다음에 내 뒤에 쭉 올리면 현상적 나. 그런 거 하루에 되게 많잖아요. 지하철만 타도 제일 짜증나는 거는 이제 나는 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뛰었는데 내 앞에서 이렇게 아이씨 그런 경험 있잖아. 그런 경험 있잖아. 그리고 이제 늙어가지고 그렇게 뛰었는데 숨도 잘 안 돌아와. 숨이나 빨리 돌아오면 다행인데 숨도 안 돌아. 이게 내가 왜 뛰었나 싶기도 하고. 뭐 그런 거지. 그런 거 하루에도 여러 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큰 사이클로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취업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안 그러면 무슨 뭐 학교라든지 이런 쪽에서 내가 딱 그 운이 있거든요. 그게 이렇게 보면 내가 될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딱 되는 경우도 있고, 될까 말까 하는 경우에서 밀리는 경우도 있고, 그게 현상적 고락이죠. 그게 딱 되면 너무너무 좋은 거고, 그러니까 아예 넘어가 버리면 돼도 기쁘지 않아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제가 될까 말까 할 때 이게 딱 제가 전공한 것 중에 교육학이 있거든요.
교육 쪽. 그러면 거기 이제 대부분 이제 사범대 애들, 이제, 학교 선생 애들 많아요. 근데 이제 빨리 되는 애들은 이제 재학생일 때 되고, 늦게 되는 애들은 이제 계속 밀리는 경우들이 있어. 그러면, 그 이제 임용고시라고 하는데, 그게 각 지역마다 커트라인이 다르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머리를 굴리는 거야. 그래서, 야, 강원도는 좀 낫지 않을까? 그래, 갔다가 거기가 또 몰려가지고 거기 커트라인 높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머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린 거야.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전국이 똑같은 커트라인이 아니고 그 동네에 몇 명이 지원했느냐를 가지고 그냥 우선순위로 위해서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번에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울산은 2명 뽑아. 경기도는 10명을 뽑아. 그러면 10명 뽑는 데가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게 알다가 모를 일이라니까. 진짜 판을 까봐야 알아. 그래서 저한테 그런 시험 기간이 되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어디를 가면 좋을까요? 이렇게 빤스에 부적이라도 붙이고 가던가 뭐 어떻게 하는 거. 그게 애들이 워낙 2번, 3번 머리를 쓰기 때문에 그게 1년에 한 번 있으니까 얼마나 지기들도 짜증이 나.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별 생각을 다 하니까 이게 계산하니까 어려워요. 2명이라도 한가할 때가 있고 10명이라도 박 서일 때가 있어요. 뭐 그런 거거든. 그래서 좀 큰 사이클로 보면 그런 게 고락이 있는 거고, 그죠? 그런 데서 한 번에 딱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제일 그렇게 재수하는 애들이 누가 있냐면, 그렇게 계속 공부하는 애들 중에 누가 있냐면, 커트라인이 예를 들어서 80점이야. 커트라인이 80점이야. 그런데, 그러니까 서울은 예를 들어서 80점이야. 그러면 뭐 강원도가 82점이었어. 자기는 81점 맞았는데 여기 가서 떨어졌어. 이런 애들 계속 시험 본다. 근데 이게 한 번에 되는 애도 있어요. 언제 어떻게. 그러니까 아예 90점 이상 되는 애들은 기쁜지도 몰라. 아예 밑에 애들은 시험을 안 봐. 뭐 최대치가 70점밖에 안 돼. 그러면 그냥 그건 포기해야지. 뭐 한다고. 딴 일 찾아야지. 딱 될 법한. 근데 여기서 보면 이게 요 왔다 갔다 고커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도 4년, 5년, 막 6년 이렇게 걸리는 애도 있고 한 방에 끝나는 애도 있고. 진짜. 제일 이제 짜증나는 애들이 그런 거. 나 그냥 연습 삼아 이번에 졸업하기 전에 한번 봤는데 됐네. 맞는다. 그러다가. 그러다가 맞아. 조심해야 돼. 딱 그런.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인생이 겪잖아요. 그죠? 인생이 겪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고락, 현상적인 고, 좀 더 사이클이 큰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결혼이라고 하는 게 일륜지 대사라고 해서 그게 차지하는 비율도 굉장히 크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런 거죠. 그때 어머니 말만 들었으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때 내 뜻대로 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지금 살아보니 그죠? 차라리 산으로 들어갈 걸 그랬다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별 사람이 다 있을 거야. 별 사람이 다 있을 거야. 그게 이런 현상적인 고락이고 이런 거는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뀐대요. 잔 거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고 잔 거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고 진짜 기분 좋을 때는 지하철 환승하는데 계속 가자마자 내가 가면 딱 오고 가면 오고 이런 내가 뭔가 이런 게 있나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카메라도 마찬가지죠. 차 신호도 쫙 바뀔 때가 있고 그지같이 바쁜데 끊임없이 그리고 이건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데 앞에 놈이 버벅거려가지고 나까지 갈 수 있는데 저 자식 뭐하노 이 생각이 하는데 그래도 교양인이라 이러고 있을 경우도 있고 다 겪어보시잖아요. 그게 뭐 그래서 그런 게 현상적인 거고 이런 문제를 넘어서 이런 거는 돈 있는 사람은 최소화된다는 거예요. 그런 고통이 최소화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본질적 고라는 게 있대요. 그거는 돈이 있고 없고 뭐 그걸 떠나서 다 똑같이 겪는데 그게 노병사예요. 늙고 병들고 죽는 거. 돈이 있으면 좀 덜 늙기는 하지만 늙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게 돈 있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할 때는 좋은 거 많이 먹고 이러면 오래 살 것 같은데 제가 그런 거는 참 김일성 밑에 의료진이 3,00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밀성을 연구하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뭐 대단하게 뭐 살고 이런 거 없어요. 왕들도 마찬가지예요. 전에 진시황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백세로드 진시황. 이렇게 종편에서. 내가 그거 보자마자 이런 거지같이 프로 이름을 저렇게 지었대. 이렇게 이제 뭐 좋은 거 먹으면서 이렇게 잘 건강하게 잘 살아보자 이런 의도라는 건 알겠는데 진시황이 49에 죽었거든. 아, 그 시절에는 그게 뭐 그렇게 일찍 죽은 거 아니에요. 율곡도 49에 죽은 거니까. 조선 중기에도 그 정도가 요절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시황 훨씬 더 옛날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뭐 모든 사람이 겪는 거잖아요. 이런 걸 본질적 고라 그래요. 본질적 고. 누구나. 이건 누구나 공평한 거. 그래서 한 번 쏘아진 시간의 화살은 되돌릴 수 없다. 이거에 대한 극복이 모든 종교의 화두예요, 사실은. 불교만 문제가 아니고 모든 종교의 화두예요. 그래서 기독교 천국도 영생한다는 거잖아요. 안 죽는다는 거잖아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진리와 하나 돼서 이것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넘어간다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것. 그리고 도교에서 신선된다. 안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도교 신선은 조금 비극적인 게 대머리에 늙었어. 모든 신선도가 대머리에 늙었다는 거 아세요? 젊은 신선 봤어요? 네? 젊은 신선 봤어요? 신선 쫄이 젊은 애들이 나오는 거지 모든 신선들은 다 대머리에 늙었어요. 저주받은 체형이에요. 그래서 과연 대머리에 늙은 모습으로 영생을 한다는 게 행복할까?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정도 생각해 봐야 돼. 그리고 천국도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행복이라고 하는 게 옛날 사람들 진짜 그 천국 얘기할 때 보면 단순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먹을 거를 주면 행복할 거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특수성이라는 게 행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편성은 절대 행복을 줄 수 없어요. 명품이라는 것도 특수성인 거지 물건이 꼭 더 좋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나온다고 뭐 이상세계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보면 뭐 바닥이 금으로 깔렸고 바닥 금으로 깔리면 땅보다 훨씬 거지 같은 겁니다. 재화 가치는 당연히 없고 집 질 때 힘들지 비 오면 홍순하지 그 다음에 뭐 이게 뭐 나무를 심겠어 뭐 하겠어 농작물을 가꾸겠어 절단 나는 거예요. 절단 나는 거예요. 금으로 된 행성도 있고 다이아몬드로 된 행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주에는? 들어봐 지금 들어봤지? 됐어. 그러면 그럼 거기 살면 어떻겠어? 어린 왕자 같이 거기서 살고 있어. 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적인 거고 남들이 안 가졌을 때 나만 가졌을 때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명품 옷을 입고 가도 교복같이 입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건 별 볼 일 없어. 그건 별 볼 일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본질적 고로부터의 극복이라고 하는 게 불교의 목적, 붓다의 출가 이유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적인 거는 아무튼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은 현상적인 고통으로부터는 상대적으로 많이 벗어날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많이 벗어날 수 있어요. 병원에 갔는데 우리는 줄 서서 기다리는데 저런 사람들은 왜? 내 병원이니까! 가능하잖아. 내 거야! 그럼 그냥 가는 거지 뭐.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출가 목적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출가 이유.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느냐. 그리고 붓다의 가장 대단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방끈이 길어요. 이런 건 내가 다 밝혔다고. 내가 이걸 밝힌 게 아니고 조명했다고. 가방끈. 왕자다 보니까 이게 왕위 계승서열 1위였습니다. 이 양반이 1위. 태자는 아니에요. 태자는 약간 구라친 거예요. 불교 쪽에서. 왕자고 왕위 계승서열 1위예요. 왕위 계승서열 1위하고 태자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약간 달라요. 약간 달라. 뭐가 다른지 궁금한데 못 물어보겠지. 태자는 무조건 된다는 뜻이고 왕위 계승서열 1위라고 하는 거는 상황 봐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열 1위예요. 서열 1위. 서열 1위. 그런데 붓다 당시에 왕자는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냐면 통치술은 당연히 받아야 되고 이거 사람 관리잖아요.
그죠? 조직 관리. 조직 관리하고 머리 좋은 거하고 깨닫는 거하고 다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김치를 맛있게 담그는 거하고 김치 맛있게 담그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그래서 학교에도 있어요. 학교에도 국어과가 있고 국어 교육과가 있고 역사과가 있고 역사 교육과가 있고 그건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김치 명인이라고 해서 잘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아마 잘 팔아먹는 거는 종갓집하고 홍진경 같은 사람이 더 잘 팔아먹을 수도 있어. 그죠? 홍진경이 김치 명인은 아닐 거야. 그치? 그렇지 않아? 하지만 홍진경 김치가 떴잖아. 아니,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건 좀 다른 거겠지. 그래서 이건 조직 관리를 배웠고, 이건 당연한 거고, 이게 나중에 붙다가 큰 교단을 유지할 수 있는 틀이 돼요. 보통 사람은 능력이 있어도 몇십 명 이상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 관리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직 관리를 배웠기 때문에 큰 교단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는 이런 걸 못 배웠기 때문에 12명도 관리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교육하고 관련되는 얘기라니까 상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국가를 기반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조직 관리를 배웠으면 10,000명 정도 사람 움직이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또 상황이. 그래서 계속 숫자가 늘어날 수 있는 배경이 된다는 거 한 가지.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무술. 2300년 전 이전으로 올라가면요. 전쟁터에는 귀족밖에 안 나갑니다. 일반 평민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전차를 타고 나갑니다. 앞에 말 4마리 쫙 해가지고 이렇게 아니면 2마리짜리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그 위에서 활 쏘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배너 영화 이런 거 보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서 준비되는 그 말이라든지 전차는 다 누가 갖고 나가는 거냐? 개인지참입니다. 개인지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돈 있어? 이걸 막 갑옷 광내가지고 막 쉐리 해가지고 가서 전쟁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 왕 아니면 왕자예요. 그런 귀족 대표. 보통은 왕이 해야 되는 건데 왕이 나이가 먹으면 서열 1위가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왕이 뭐 나가가지고 얼빙해갖고 나이 좀 먹어가지고 이렇게 어찌어찌 하다가 활 맞아 죽었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전쟁이 딱 나면 임금이나 이런 사람들은 뒤로 싹 빠지고 앞에 그냥 민병대들 내보내는 전쟁은 2300년 전에 나와요. 그전에는 전쟁의 양상이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붓다는 왕이 서열 1위, 계승 서열 1위였기 때문에 무술을 배워요. 이 양반이 무술대회 1등 출신입니다. 한 주먹합니다.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게 공자도 한 주먹하고 붓다도 한 주먹합니다. 공자는 최고 주먹은 아닙니다. 최고 주먹은 아닙니다. 그 당시 공자 제자 중에 자로라고 하는 사람이 최고 주먹입니다. 공자는 한 최고 1,6급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펀치 합니다. 한 펀치 합니다. 무술대회 1등 출신이 왜 좋으냐면 나중에 이 양반이 혹독한 수행을 할 때 남보다 훨씬 강력한 수행을 해요. 체력이라고 하는 게 어떤 노력하고도 관련되는 거거든요. 못 들어봤어요? 정관장 아이패스 선전? 공부는 체력전 이렇게 나오잖아. 그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혹독한 수행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 이거예요. 그 다음에 어학 교육을 받아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하냐면 예전에는 저런 고대국가 시절에는 외교의 주체가 임금 아니면 왕자예요. 그러니까 외무 대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국가가 커지고 훨씬 후대로 내려오면서 나오는 거고 전문가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고 저기는 판단을 왕이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학을 모르면 야 번역해봐. 이래갖고는 이게 외교문서가 부실해진다고.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도 화폐 안에 10몇 개 문자가 쓰여 있어요. 그게 걔네 공식 언어만 10몇 개예요. 그래서 언어도 많고 문자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다 언어를 배워요. 여러 언어를 배운다고요. 우리는 이제 고립되어 있으니까 한국 사람이 영어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삼면이 바다인데다가 위로 올라가면 총을 쏴요. 그러니까 고립되어 있으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유럽 애들이 어학 능력이 좋은 거는 걔네는 국경 개념이 없잖아.
그래서 알바하러, 예를 들어서 내가 스위스 놈인데 독일에 가서 알바를 해. 그러니까 독일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어렸을 때 몇 개 국어를 학습이 되면, 언어는 머리보다도 습관이에요.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한국어 배웠겠어? 우리는 태어날 때 언어 카드를 4장대 나왔고, 어떤 언어 카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태어나자마자 미국에 입양됐어. 그럼 영어를 할 거고, 프랑스로 입양됐어. 그럼 불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는 학문적으로 배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굴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말 어떻게 배웠어요? 엄마 등판에서 한 2년 자빠져 자다가. 그거밖에 없어요.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 그런데 한국어를 어느 정도 능숙하게 하냐면요. 모국어는 생각보다 빠른 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어는 단어를 조합하고 생각을 하지만 모국어는 생각보다 말이 더 빠르다니까.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 안 그래요. 모국어는 안 그래. 그래서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말을 하면서 내가 저 자식한테 저 말하면 안 되는데 내 말을 내가 잡고 있어. 생각이 따라가면서 잡아. 저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런데 벌써 말이 나갔어. 그런 경우 없어요? 있어. 생각보다 빠르다니까 말이. 그래놓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거 딴 사람한테 얘기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근데 그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진짜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 옛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봐. 그래서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지 입을 못 막는데 하물며 남의 입을 막을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한다고. 맞지? 그 말도 맞지? 나도 내가 입을 못 막아갖고 야 말하지 마 그러면 알았어. 걔가 참 알았겠다. 한 번 나가면 끝이요. 입에서 나가면. 그래서 저 어학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부처님이 주변 여러 나라들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학 능력이 좋아요. 어렸을 때 학습을 받으니까. 그리고 그게 있어요. 어렸을 때 여러 어학을 배웠던 사람이 큰 뒤로도 성장한 뒤로도 새로운 어학 학습 능력이 아주 좋대. 이해가 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붓다 같은 경우가 최고 재밌는 행동을 하는 게 뭐냐면 각 나라로 가면 거기 나라를 학습해서 그 나라 말로 법문을 합니다. 친밀도가 굉장히 높아지겠죠. 이게 불교가 확대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금방금방 확대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같은 언어를 쓴다는 거는 굉장한 동질성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여기 종무소에 제가 저녁에 갔는데 중국인이 와가지고 누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중국어 할 줄 아냐고. 그 직원이 중국어는 개뿔이 못 넘은 중국어 이렇게. 우리는 중국을 다녀도 문자를 아는 거지 회화를 못 해요. 나도 대박이야.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간자를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번자를 알면 원래 한문을 알면 한자 잘 모르는 사람이 조선일보 보는 거랑 비슷해. 거진 한 7, 80% 알아. 내용을 이렇게 보면 쭉 이제 설명서 같은 건 다 알 수 있어. 말은 못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다니고 있었는데 중국어를 안 해. 그래서 왜? 이랬더니 모르는데? 와? 이랬더니 중국 사람이 와갖고 중국어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것들이 상도덕이 없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거든. 최소한 한국말을 하든지 영어를 하든지 뭔가 통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나라 밖에 벗어나서 외국에 와서 주의 나라 말밖에 못해. 그러면 뭐 번역을 부를 쓰든지 이런 기본도 안 되는 것들. 그래서 쟤네는 굴러봐야 된다. 내가 이렇게 대답해줬어. 우리도 외국 나갈 때 준비를 합니다. 뭐 안 되더라도 영어로 하려고 하고 상대방이 알아듣는 언어로 최대한 하려고 그러고 안 되면 어플을 깔아가든 뭐 번역기를 돌리든 뭐 별짓을 다 해요. 아무것도 안 해. 중국말만 하고 있어. 어쩌라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 굴러봐야 된다. 이게 언어의 동질성의 문제예요.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건요, 굉장한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붓다 같은 경우가 어렸을 때 이런 기술들을 배웠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붓다가 깨닫고 교화할 때 엄청난 위력을 보여요. 그리고 붓다는 출가하고 난 뒤에도
선생들을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받아요. 그 당시 최고 선생들한테 다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수행자들. 그래서 아라라카라마, 우타카라마푸타, 그 다음에 바까바 이런 선생들한테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다른 성인들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사실은 이거예요. 공자나 예수는 선생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할지를 몰라. 예술가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 주장을 강력하게 할 수는 있어. 하지만 상대가 듣도록 하지를 못하는 거야. 그게 보편교육을 받은 사람하고 그냥 자수성가형으로 머리 좋은 사람하고 차이예요. 상대를 어떻게 설득시키고 그 다음에 나와 동일한 생각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자는 내가 아이디어가 좋으냐하고 다른 문제라니까.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가 천재성이 있어도 풀어가는 능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람이에요. 운이 좋아서 저렇게 막판에는 떴지. 그거 아시잖아요. 자기가 만드는 회사에서 자기가 쫓겨났잖아. 그러기도 어렵다. 그러기도 어렵다. 그리고 아이폰을 만들었을 때 어떤 얘기가 나왔어요? 삼성이나 LG나 이런 데서 다 연구했다잖아요. 그건 망할 거다. 그러니까 안 따라 만들었지. 만약에 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면 실제로 다 따라 만들었겠지. 세계적 기업들이. 근데 다 뭐라 그러냐면 저건 쟤네가 또 헛짓거리 하고 있는 거다 라고 했다가 그게 터지는 바람에 노키아가 그 당시에 가장 비중이 큰 회사였잖아. 핸드폰 시장에서 노키아 날라갔잖아. 모토로라는 그 전부터 꺼져가고 있다가 완전히 끝나버렸고, LG는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아마 손 뛸 거예요. 저거. 삼성은 그래도 삼성의 기술력이 있으니까 몇 년 동안 그거 진짜 희한한 일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때 글도 그런 걸 썼었거든요. 뭐라고 썼냐면 삼성이 나쁜 짓을 하고 있다. 왜? 아이폰이 못 들어왔어요. 한 2년 동안 우리나라에. 삼성이 막은 거예요. 그때 들어왔으면 아마 그거에 익숙해져서 우리가 계속 그걸 쓰기 쉬웠을 거야. 근데 2년 동안 막아놓고 여기다가 인체 실험을 한 거지. 우리를 마루타로 놓고. 그때 뭐 옴니안가 뭐 이상한 야리한 핸드폰을 만들어갖고 막 풀었어. 스마트폰이라 하는데 스마트폰도 아니고 스마트폰이 아닌 것도 아닌 굉장히 철학적인 폰을 막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만든 게 갤럭시야. 아니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면 다 겪은 일인데 기억이 안 나면 이거는 환자예요. 그때 진짜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 갤럭시를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가 마루타였었어. 마루타였었어. 그래서 그 뒤에 너무 거지 같다 그래갖고 삼성이 약간 보상도 해주고 그랬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삼성의 기술력이 좋으니까 그걸 따라잡은 거고, 그걸 단기간 내에 따라잡은 거고. 근데 굉장히 재밌죠. 그런 사람들, 그 사람이 그 아이폰을 만들 때 실제로 성공하지 못한다고 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머리 좋은 놈은 판단했던 거야. 근데 걔의 그 스티브 잡스의 어떤 독선? 그게 먹혔던 거지. 그래서 내가 똑똑하냐, 그 똑똑한 거를 어떻게 펼칠 것이냐는 얘기가 약간 스토리가 달라요. 스티브 잡스가 그걸 결국 성공한 거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금만 핀트 안 맞았으면 욕만 태바가지로 먹고 나중에 무슨 얘기 들으냐면 고우같이 되는 거예요. 시대를 앞서갔다. 끝. 그리고 되게 비극적이고 끝. 예술적인 사람이었어. 이러면서 기억했겠지. 그래서 붓다 같은 경우가 출가 생활을 한 뒤에도 수행자의 입장에서 스승들을 모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문제의식을 알아요. 수행자들의 문제의식을 알아. 수행자가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 그리고 붓다는 이걸 끝내고 나서 마지막으로 독자 노선을 걸어요. 독자 노선을 걷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마지막 자기가 모셨던 선생이 우타카 라마푸타라고 하는 분인데 여기 책에 나옵니다. 그 양반이 전인도 최고 선생이에요. 명상하는 사람 중에서. 그래서 그 양반한테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는 게 독자 노선을 걸을 수밖에 없는 거야. 없는데 뭐 어떻게 선생이 없는데 어떻게 기다려? 새로운 선생 나올 때까지?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 노선을 걷고 깨달음을 얻어요.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또 뭐냐면 붓다가 인도 사람들을 교화할 때, 그 당시 사람들을 교화할 때 굉장히 잘 먹히는 게 뭐냐면 붓다는 찌리한 사람들 일일이 교화 안 합니다. 그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간 사람을 잡아버립니다. 왕, 귀족 킬러입니다.
붓다가 왕 귀족 킬러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착착착 잡아내거든. 왜? 자기가 그 집단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뭐가 불만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뭘 불안해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요. 우리는 재벌들을 만나도 감흥을 못 줘. 왜? 그 사람들은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 정확하게. 걔네도 굉장한 고민이 있거든. 그 부분을 건드려 버린다고. 그러니까 넘어오게 되는 거죠. 쭉쭉쭉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 하나가 왕 한 명을 교화했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같이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대통령이 어떤 종교를 가지느냐가 큰 국민에게 뭔가를 주진 않아. 그죠? 그렇게까지 영향을 주지 않아. 조선시대. 안 그러면 북한이라고 생각해봐. 김정은이 어떤 종교에 전향적으로 기울었어. 상황이 확 바뀌죠. 그럴 것 같지 않아? 그게 일반 사람들,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 야, 너 내 얘기 한번 들어볼래? 이렇게 해서 몇 명 꼬드겨 갖고는, 이거는 애들 장난하는 거요. 예수가 그렇게 했어. 물고기 잡고 있는데. 야, 내가 사람 잡는 어부 만들어주랴? 이러면서 사부작사부작 꼬드긴 거 아니오. 그러니까 몇 명 하다가 장사 끝났어. 부단은 그렇게 안 해. 그리고 교단도 제일 큰 데를 조지고 들어가요. 그래서 그 선생하고 불교가 확대되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게, 그 당시 교통통신 문화, SNS도 없는데 단기간에 막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동네에서 최강자를 언제나 건드렸다는 거하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이게 이 양반의 광고술인데, 인도의 스승과 제자 문화, 사제 문화라는 게 있어요. 사제 문화. 스승과 제자. 이 세상에 스승과 제자의 문화가 두 가지 있는지 아세요? 두 가지 있는 거 아세요? 하나는 우리 전통적인 것, 우리 전통적인 사제의 문화. 뭐라고 나오는 거냐면,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군사부일체.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스승에 대한 절대권적인 그런 걸 가지는 거. 현재 그런 부분은 어디 남아있냐면 대학원에 남아있어요. 대학원에 남아있어요. 대학원에 지도교수가 졸업시킬 거의 전권을 쥐고 있어. 고려대가 또라이 대학 중에서 가장 또라이 집단이 고려대인데, 왜 고려대가 그렇게 또라이 같은 행동을 하는 거냐면, 보통 대학원에서 석박사를 줄 때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려대는 지도교수가 심사위원장입니다. 이게 뭘 뜻하는지 아세요? 전권을 쥐고 있다는 얘기예요. 졸업의 전권을. 이 얘기는 뭐냐면, 밑에서는 개같이 낀다는 뜻이에요. 개같이 낀다는 뜻이에요. 나도 깜짝 놀랐어. 나도 깜짝 놀랐어. 세상에 이런 집단이 다 있나. 빨리 벗어나야겠다. 그래서 대학원의 룰, 상명하목적. 얼마 전에도 있었잖아요. 서울대 그 음대 교수인가 뭐 이래갖고 애들 뭐 이렇게 무릎 꿇게 하고 싸대기 때리고 뭐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래도 참잖아. 옛날에 그 황우석 사건도 있었잖아. 실험하다 난자 터뜨리니까 네 거 빼. 이렇게 했다는. 그렇게 된 사건이에요, 그게. 터뜨리니까, 야, 그럼 네 거라도 빼. 지 거 뺐대잖아. 그런 데서 촉발된 사건들이라니까? 황우석 사건 이런 거 몰라요? 어디 이민 갔다 왔어요? 모란봉 클럽 이런 데 나오는 사람들인가? 북한에서 내려왔어? 이런 룰이 있고, 하나는 학원 룰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충성스러운, 이해가 되죠? 학원 룰은 뭐냐면요, 선생을 기능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선생을 존경심으로 보는 게 아니고 기능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치동에 잘 나가는 학원이 있어서 내가 거기서 수학을 배우고 있었는데 그 옆에 진짜 더 잘 나가는 선생님이 온 거야. 그러면 나는 바로 배신하는 거야.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설마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강료가 남아있어. 내가 석 달치를 미리 냈네. 싸게 해준다고 저것들이 해가지고 헬스클럽 끊듯이 하고 좀 혹해가지고 좀 싸게 싼 맛에 했다가도 이 선생이 더 잘하면 내가 그걸 날리고라도 바꿔. 여러분이 부모라도 똑같은 행동을 해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철저하게 기능적이지. 이게 인도에서 유럽까지는 이런 문화예요. 선생에 대해서. 이게 동아시아 문화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동아시아의 사제 문화입니다. 이게 인도에서 유럽까지는 이런 문화예요. 그래서 붓다가
가서 잘 나가는 선생들을 깨기만 하잖아요. 그 제자들이 쫙쫙 붙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한국사를 하는데 설민석이 왔어. 글로 가겠지. 그러니까 나는 이 선생에 대해서 존경심이 너무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옆에 설민석이 와도 나는 우리 선생한테 수강을 할 거야. 그건 학원룰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런 은사문화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붓다가 당대에 엄청나게 뜰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 이야기가 있어. 부처님이 산자야 벨라티푸타라고 하는 사람하고 대론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론하는 얘기가 있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산자야 제자들이 자기 선생보다 붓다가 높다고 더 뛰어나다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옮겨가고 있었어. 애들이 빠지는 거야. 학원 애들이 막 빠져나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산자야가 짜증이 나가지고 찾아왔어. 한번 뜹시다. 뭐 주먹으로 싸운다는 게 아니라 말로 이제 탁 싸워. 그 사람이 회의론자예요. 회의론자.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옳다라고 주장하지 않고 그러다고도 주장하지 않는다. 이런 나의 주장을 당신은 깰 수 있느냐? 다 이렇게 얘기한다. 옆에 다 제자들이 배석하는 거예요. 한 방에 깨졌다. 어떻게 깨는지 알아붙다가 굉장히 재밌다고. 당신이 말하고 있는 그것은 주장이냐? 주장이라면 너는 주장을 방금 딱히 세운다고 안 했는데 벌써 세우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럼 너는 스스로 무너졌다. 네 논리가 스스로 무너졌다. 주장을 세우지 않는 거라면 나한테 와서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너는 아무 주장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렇게 해서 깬다고. 이게. 그렇게 해서 깨지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얘가 한참 잘 나가는 선생이었는데 좀 이렇게 싸우다가 깨진 것도 아니고 까불고 딱 들어가다가 한 방에 카운터 펀치 맞고 자빠져서 KO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짜증이 났는가 봐. 기록에 뭐라고 나오냐면 산자야가 피를 토하고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냐면 혈압이 높으면 너무 그렇게 막 이렇게 나대면 안 되는구나. 스스로 혈압 관리는 평소에 잘해야겠다 라고 하는 교훈을 얻을 수 있어. 굉장히 좋은 교훈이잖아. 그러니까 막 딱 말을 했는데 저쪽에서 왔다 갔다 할 줄 알았는데 너무 한꺼번에 뚝 하고 이게 막히니까 개망신 그러니까 우욱 해갖고 이렇게 뒷목 잡고 자빠졌는가 봐.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된 것 같아. 그렇게 하면 그쪽으로 싹 붙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규모의 집단을 만들어냅니다. 대규모의 집단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부처님 돌아가실 때 보면 인기 진짜 많아요. 이 양반이. 인기 진짜 많아. 그래서 8개 나라 왕들이 와서 부처님 사리를 모셔가겠다고 서로 경쟁이 붙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사세왕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최고 강국의 왕이에요. 자기 뜻대로 잘 안 되니까 전쟁을 일으켜서 저것들을 쓸어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한번 조져버리고 내가 한꺼번에 가져가겠다. 그때 옆에 참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붓다의 사리를 놓고 전쟁을 한다는 것은 왕에게 이익될 것이 없다. 명예롭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 전쟁이 멈출 정도로. 그래서 인기 완전 짱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 세상에 부처님은 처음부터 왕자 출신으로 지금까지 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이러니한 거는 공부머리하고 돈보고하고 다른 거 아세요? 혹시? 공부 잘하면 머리가 좋으면 쉽게 말해서 돈이 생기나? 이것과 이게 두 가지가 마일리지 차이가 다르다는 거 아세요? 머리가 좋아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비운의 천재가 되는 거예요. 시대를 앞서간. 참 그게 안 좋은 얘기거든. 그 사람 입장에서는 거지 같거든. 그게. 인생 엄청 꼬였고 왜 저렇게까지 힘들게 살았나. 알고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참 대단한 사람인데 이것과 이것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된다고 해서 이게 꼭 돈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돈이 있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게 마일리지 제도가 달라요. 이쪽 마일리지하고 이쪽 마일리지하고 다르게 쌓는 거예요. 그래서 붓다 같은 경우는 부처님이 이 마일리지도 쌓았지만 이 마일리지도 쌓았어요. 그리고 부처님은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해요.
돈이나 물질, 이게 공부보다 더 중요하대. 공부보다 더 중요하대. 왜? 저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돼야 공부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맹자도 똑같은 말을 해요. 유항산이 있어야 유항심이 있다. 항상된 소출이 있어야 자기 가오를 안 무너뜨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계속 꾸준히 해나갈 수 있다. 안 그러면 너무 비굴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서 그걸 추진을 못 한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계속 하려고 했는데도 집안의 형편이 안 돼. 그럼 못 하는 거지 뭐. 옛날에 IMF 만났을 때 그런 거 있었잖아. 미국 유학 갔다가 엄청 돌아왔거든. 돈 떨어지니까. 어떡할 거야? 총알이 없는데. 아니, 그렇잖아요. 부처님은 이 물질복도 많아요. 예. 그래서 마일리지를 꽉 채워놔서,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 이 세상에서 성인이 많지만, 매일같이 밥하고 돈이 같이 올라가는 건 부처님밖에 없다. 밥하고 돈이 같이 올라간다니까. 그래서 부처님 살이 안 빠져. 호동호동하게 앉아가지고 맨날 이렇게. 그런데 단점이 있어. 돈복이 있긴 한데 1,000원짜리에 몰려 있어. 그리고 음식복이 있는데 반찬복이 없어. 그게 이유가 있어요. 원래는 옛날에는 반찬도 같이 올렸어요. 근데 조선시대 때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밥만 올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일리지 복이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절에서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 부처님 마일리지가 원래는 100살까지 마일리지가 꽉 차 있었대요. 근데 절에 내려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뒤에 스님들이 상태가 별로 안 좋대. 그래서 부처님이 80년만 사시고 20년을 잘라서 가족 마일리지 합산을 하고 돌아가셨대. 그래서 절에서는 크게 별거 안 해도 먹고 살기가 편하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조선시대 같은 생각해 보세요. 뭐 숭유업굴 정책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그때 양반집 집들보다 절이 훨씬 큽니다. 안동 하회마을에 뭐 유성룡 고택 이런 데가 다 99칸 집이에요. 해인사, 송광사 뭐 이런 통도사 옛날에도 다 그 정도 규모가 있었던 거예요. 훨씬 크죠. 그렇게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처음부터 떠서 돌아가실 때까지 떠 있다가 지금까지도 음식을 드시면서 살이 안 빠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이런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서는 진기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고 그건 자세하게 얘기를 들어야 돼. 어디서? 그래. 불교대학에 오면 나를 본다니까. 불교대학에 오면 저를 봅니다. 경기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는 맛배기. 살짝 이렇게 들어가다가 이렇게 끝. 오늘 수업도 끝. 끝났다고.